비밀이야. 너한테만 얘기할게. 이 말을 흘리는 순간 뇌에서는 음식을 먹은 것과 똑같은 보상이 터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하버드의 한 연구팀이 사람들의 뇌를 fMRI로 들여다봤습니다. 자기 얘기를 털어놓을 때, 돈을 받거나 맛있는 걸 먹었을 때와 같은 보상 회로가 그대로 켜졌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뇌의 보상을 좇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보상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친한 친구와 단톡방에서 혹은 회식 자리에서 분명 하지 말아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면서도 결국 "이건 너만 알고 있어"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만 적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천장을 보며 "괜히 말했나?" 한참을 후회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2년 하버드의 다이애나 타미르와 제이슨 미첼이라는 두 신경과학자가 사람들을 fMRI 장비에 눕히고 아주 단순한 실험을 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본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기 얘기를 꺼내는 그 순간 뇌에서는 돈을 받았을 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와 정확히 같은 보상회로가 켜졌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보상회로라고 부르는 그 부위. 쉽게 말하면요. 뇌가 "잘했어, 한 번 더 해" 라고 자기 자신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자기 얘기를 할 때마다 활활 불이 켜집니다. 연구팀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밝혀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대화 시간 중 평균 60%를 자기 얘기했습니다. SNS에서는 그 비율이 80%까지 올라가요. 우리는 정보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한 잔씩 들이켜고 있었던 거예요.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판기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비밀 장치가 더 있습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시작하는 말은 그 보상의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비밀이라는 건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내거든요. 첫째, "이건 아무한테나 못하는 희소한 정보다." 둘째, "내가 너를 그만큼 믿는다." 이 두 신호가 합쳐지면 뇌는 "지금이 보상받기 가장 좋은 순간이야" 라고 판단해 도파민을 평소보다 더 진하게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식 자리에서 두 잔쯤 마시면 입이 풀리고 단톡방에서 친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은 누구한테 얘기하든 똑같이 켜지는 걸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나, 가족한테 말하나, 친구한테 말하나 도파민의 양은 동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뇌의 진짜 함정이 시작됩니다. 회사 동료한테는 절대 안 하는 얘기도 친한 친구한테는 술 한 잔만 들어가면 줄줄 흘러나옵니다. 가족 카톡방에서 무심코 한 말이 다음 명절에 누군가의 입을 통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더 많이 말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그 뒤에 아주 정교한 뇌의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수전 스프레처가 201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자기 노출이라는 행위는 친밀감과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깊이 노출하고 깊이 노출할수록 더 가까워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에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함께 밝혀졌습니다. 자기 노출이 늘어날수록 친밀감만 커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유한 내 정보의 양도 함께 커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친한 친구는 나에 대한 정보 자산을 가장 많이 쌓아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소엔 그 자산이 우정의 증거가 되지만 관계가 한번 흔들리면 그게 그대로 무기가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친밀감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뇌는 상대방을 안전한 거울로 분류해요.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자기 노출 보상 회로의 출력이 한 번 더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 앞에서는 도파민 자판기에 친밀 할인 쿠폰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셈이에요. 평소보다 더 큰 보상을 더 적은 부담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뇌는 친한 사람을 거의 자기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비밀을 말하는 것과 비슷한 안전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그 사람은 절대로 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친밀의 보상이 가장 강해지는 그 순간 통계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심리학자 제니퍼 프레이드가 시작한 배신 트라우마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은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압도적으로 더 많이 일어납니다. 후속 연구에서 배신 사례를 추적해보니 친한 친구가 가해자인 경우가 27%, 연인이 30%로 두 그룹만 합쳐도 57%가 넘었어요. 가족까지 포함하면 가까운 관계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실은 가장 자주 칼이 날아오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마음이 찢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2003년 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가 발표한 사이언스 논문이 그 사실을 증명했어요. 사이버볼이라는 간단한 게임에서 갑자기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의 뇌를 fMRI로 들여다봤더니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바로 그 영역, 전대상 피질이 정확히 똑같이 켜졌습니다. 사회적 거절과 몸의 통증은 뇌 입장에서 같은 사건이었던 거예요. 후속 실험에서는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두통약인 아세트아미노펜, 우리가 흔히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그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사회적 거절로 인한 마음의 통증도 실제로 덜 느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은유가 아니라 신경학적 사실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디지털 시대의 함정이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음성으로만 비밀을 흘리지 않잖아요. 카톡, DM, 단톡방, 이 모든 디지털 대화는 영구히 저장됩니다. 음성은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지만 텍스트는 캡처 한 번이면 1초 만에 어디로든 퍼져나가요. 가까운 사람의 친밀 할인 쿠폰으로 받은 그 도파민 한 장이 5년 뒤에도 누군가의 휴대폰 사진첩에 그대로 잠들어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한 사람에게 흘렸을 때 가장 무섭게 돌아오는 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흔한 함정이에요. 우리가 친밀의 표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흘리는 그 한마디, 사실은 우리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카드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내 약점, 내 상처입니다. 우리는 친밀의 표식으로 자신의 가장 아픈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나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사실 나 정신과 다니고 있어. 사실 나 우리 집안이 좀 그래. 이렇게 말입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 안에 가장 무거운 짐을 꺼내 보여주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영혼이 닿는 느낌이 들고 뇌에서는 도파민 자판기가 평소에 2배로 풀리는 듯한 만족감이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가지가 결정됩니다. 내 약점이 누군가의 손에 영구히 보관된다는 사실이요. 상담 심리학자 다이앤 도일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자신의 트라우마나 정신건강 문제를 가까운 사람에게 공개한 사람들을 추적했더니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정보가 친밀의 자산으로 작동했지만 관계가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그 즉시 무기로 변했습니다. 학대 경험을 털어놓은 친구와 싸우고 났더니 너 어차피 그런 집안에서 자랐잖아 라는 한마디로 돌아온 사례.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고 회사 친한 동료에게 흘렸더니 인사평가 시즌에 정신 상태가 좀 그래 라는 말로 변질된 사례. 이런 일들이 통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약점이라는 건 상대방이 보유한 정보 자산 중에서도 가장 정밀하게 가공된 무기입니다. 일반적인 정보는 칼이라면
약점은 카운터 펀치. 그것도 정확히 가장 아픈 자리만 노리도록 설계된 카운터 펀치예요. 평소엔 그 카드가 책상 서랍에 잠들어 있지만 관계가 깨지는 순간 누구든 그 서랍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비밀을 들어준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으니까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마이클 슬래피언 박사가 2017년 성격 사회 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비밀을 보유한 사람은 측정 가능할 정도로 신체적인 피곤함을 느낍니다. 단순히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언덕이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짐이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비밀이라는 게 뇌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정리해야 하는 정보 부채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그 부담을 어딘가에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게 또 다른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술 한 잔 더 들어간 자리일 수도 있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비밀을 가장 잘 지켜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매일 그 비밀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딘가에 흘립니다. 본인도 모르게요.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약점을 공개하면 친밀해진다. 그러니까 일찍 공개할수록 좋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자기 노출 연구의 고전인 시드니 쥬라드의 1971년 책 투명한 자아 이후 60년 가까이 축적된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자기 노출이 친밀감을 만드는 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만이에요. 첫째, 상호성. 양쪽이 비슷한 깊이로 같이 노출해야 합니다. 둘째, 점진성. 단계가 있어야 해요. 일방적으로 깊은 얘기를 쏟아부으면 친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부감이 생깁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기 가족사를 30분 동안 쏟아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거리감을 두게 되는 이유예요. 부부관계 연구의 권위자 존 가트맨 박사는 또 다른 각도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트맨이 수십 년에 걸쳐 부부들을 관찰하며 정리한 관계를 깨는 4가지 행동 이론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비판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비판은 단순한 충고로 들리지 않아요. 내가 흘려둔 약점과 결합해서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정체성 공격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흘려두면 단순히 정보가 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모든 비판이 더 깊이 박힐 자리를 미리 파든 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약점은 친밀감의 증거가 아니라 친밀감의 청구서입니다. 지금은 무료로 받아주는 것 같지만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그 자리가 가장 비싼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약점을 흘리고 싶은 그 순간, 뇌의 도파민 신호가 가장 강해지는 그 순간, 잠시 멈춰서 한 번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5년 뒤에도 이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사람일까? 아니면 술 한 잔 들어간 자리에서 부담을 내려놓고 싶어 할 사람일까? 그런데 약점만큼 위험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심지어 내 얘기도 아닌데 결국 나를 망칩니다. 우리가 매일 점심시간마다 친구 모임 자리마다 무심코 끼어들어가는 그 대화의 정체를 잠시 뒤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특히 안 좋은 쪽으로의 남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험담이라고 부르는 그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험담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합의된 비밀 같은 거 아닌가? 다 같이 한 거니까 다 같이 책임지는 거 아닌가? 안타깝게도 뇌과학과 사회심리학은 정반대 결론을 내놓습니다. 먼저 험담이 왜 그렇게 끊기 어려운 본능인지부터 살펴봐야 해요.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 교수가 1996년에 펴낸 책 그루밍, 가십, 그리고 언어의 진화에서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언어 자체가 사실은 험담을 위해 진화했다는 거예요. 원숭이들은 서로의 털을 골라주면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데 인간은 집단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일일이 털을 골라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명한 게 바로 음성 그루밍, 즉 말로 하는
털고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핵심 내용은 누가 누구랑 뭘 했더라는 사회적 정보 교환이었어요. 덤바의 분석에 따르면 인류의 일상 대화 가운데 약 3분의 2가 지금도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험담은 우리 뇌가 진화시켜둔 가장 오래된 사교 기술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뇌는 자동으로 같이 그루밍을 하려고 듭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짧은 맞장구를 치고 작은 비웃음을 더해요.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도파민 자판기가 다시 한번 풀려요. 문제는 그 자리가 끝난 뒤에 일어납니다. 조직심리학자 무르타자와 동료들이 2023년 응용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충격적이었어요. 직장 내 험담의 전파 경로를 추적해봤더니 한자리에서 시작된 험담의 의미와 강도가 청취자가 다른 자리에서 재전달할 때 오히려 더 크게 증폭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원래 험담을 시작한 사람보다 그걸 옮긴 사람의 평판 손상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처음 험담을 던진 사람은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만 옮기는 사람은 본인의 해석이 얹힌 버전을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전달 단계에서 살이 붙고 색이 입혀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사회학자 엘바르트가 2012년에 발표한 가십인지 연구를 보면 가십을 자주 하는 사람은 청취자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하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 험담도 똑같이 할 거다. 이 계산은 거의 자동입니다. 즉, 험담은 그 순간 두 가지를 동시에 잃게 만들어요. 험담 대상의 신뢰와 험담을 들어준 청취자의 신뢰. 우리가 친밀해진다고 착각하는 그 도파민 한 잔이 사실은 양쪽 신뢰 통장에서 동시에 출금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듣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험담의 진원지로 지목된 적, 혹은 같이 험담했던 자리에 있던 한 명이 당사자와 SNS 친구라는 사실을 며칠 뒤에 알게 된 적. 회사 점심에서 누군가의 험담에 고개를 끄덕인 다음 주, 그 얘기 어떤 분한테서 들었다는 말이 다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말이에요. 그 순간 뇌는 사회적 거절의 통증, 즉 마음의 통증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통증은 신체 통증과 같은 영역에서 발화돼요. 험담의 더 교묘한 문제는 맞장구의 함정입니다. 본인이 험담을 시작하지 않았고 단지 듣기만 했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한 죄목이 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걸 동조 효과의 일종으로 봐요. 침묵은 동의로 해석되고 미소는 동참으로 해석됩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본인이 했던 한두 마디의 맞장구를 한 달 뒤에는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그 맞장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인간의 기억은 자기가 한 말은 잘 잊고 남이 한 말은 잘 기억하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험담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리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갑작스럽지 않게 적당한 핑계로요. 혹은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굳이 정면 충돌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 자리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본인의 입에서 한 줄도 보태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험담 자리는 친밀감의 광장처럼 보이지만 실은 신뢰 통장에서 무료로 인출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험담이 무서운 건 알겠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자주, 더 가까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요. 잠시 뒤에 그 정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험담만큼 흔하면서도 훨씬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자랑이에요. 단톡방에 올린 해외여행 사진, 친구에게 무심코 흘린 연봉 인상 소식, 가족 모임에서 꺼낸 자식 합격 자랑. 우리는 이걸 좋은 소식 공유라고 부르지만
듣는 사람의 뇌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일본 도쿄대학의 다카하시 히데이코 박사팀이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이 팀이 사람들을 fMRI에 눕히고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그 누군가가 본인과 동떨어진 사람일 때는 뇌가 그다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 비슷한 처지의 사람일 때는 뇌의 특정 부위가 강하게 켜졌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전대상 피질, 그러니까 신체 통증과 사회적 거절을 처리하는 바로 그 자리였어요. 가까운 사람의 좋은 소식은 우리 뇌에서 통증으로 처리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같은 연구의 후속 실험에서 그 가까운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려줬더니 이번엔 보상회로, 그러니까 복측 선조체가 켜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까운 친구가 잘 되면 내 뇌는 아픔을 느끼고 그 친구가 안 되면 내 뇌는 보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부도덕한 감정이라고 부르지만 뇌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동 반응입니다. 의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한 통자가 아니라 정확한 뇌과학적 묘사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시기심이라는 통증의 강도는 비교 대상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1954년 사회 비교 이론을 정립한 레온 페스팅거가 이미 60년 전에 지적한 바 있고 1988년 자기평가 유지 모델을 발표한 에이브러햄 테서가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이기도 해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모르는 사람의 페라리는 부럽지 않은데 친한 친구의 K5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리가 멀수록 비교가 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비교 회로가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사실, 가까운 사람의 통증 회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SNS 시대로 오면 한층 더 잔혹해집니다. 한국학술정보 KCI의 2024년 게재된 한국 20대 인스타그램 이용 연구를 보면 SNS 이용 강도가 강할수록 우울과 불안의 수치가 함께 올라갑니다. 인지적 유연성은 떨어지고요. 보스턴의 베스 이스라엘 메디컬 센터에서 진행된 2024년 단절 실험에서는 일주일만 SNS를 끄는 참가자들도 우울과 불안, 불면 증상이 유의미하게 완화됐어요. 한국 임상 현장에서는 이런 현상에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카페인 우울증.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인데요. 이 단어가 진료실에서 쓰일 만큼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창회 단톡방에 올린 해외여행 사진 이후로 친구들의 답장이 줄어든 적. 친한 친구에게 연봉 인상을 자랑한 다음부터 그 친구가 회식을 자주 빠지기 시작한 적. 가족 모임에서 자식 의대 합격 얘기를 꺼낸 뒤로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 모든 순간들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뇌의 통증 회로가 정확히 작동한 결과예요. 그런데 자랑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폭탄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본인이 가장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만큼의 시간과 자원으로 이만큼 만들지 못했다는 비교 메시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의 전대상 피질, 그러니까 통증 회로가 가장 강력하게 발화돼요. 그래서 동창회나 학부모 모임에서 자식이 잘 나가는 친구가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슬그머니 모임을 줄이는 풍경이 자주 펼쳐집니다. 그건 그 친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매번 만날 때마다 본인의 뇌가 작은 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좋은 일은 절대 나누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과 진솔한 공유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랑은 결과의 크기를 강조하지만 진솔한 공유는 그 결과까지 가는 여정의 어려움을 함께 보여줍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세계적 작가가 된 J.K. 롤링이 2008년 하버드 졸업식에서 한 연설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자기 책의 흥행이나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졸업하고 7년 뒤 본인이 이혼한 싱글맘으로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시기, 그 실패와 막막함의 시간을 진솔하게 꺼내 보여줬어요. 결과가 빛난 사람이 그 결과까지 가는 길의 그늘을 같이 보여줬을 때 듣는 사람의 뇌에서는 통증 회로가 아니라 공감 회로가 켜집니다. 이게 자부심과 자랑의 차이입니다. 자부심은 듣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자랑은 듣는 사람의 통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사람한테 기대지 마라, 입을 닫고 살아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답은 따로 있어요. 잠시 뒤에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답답해지셨을 거예요. 정답은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다시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이 60년에 걸쳐 쌓아온 자기 노출 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점진성입니다. 자기 노출에는 단계가 있어야 해요. 1단계는 사실에 관한 노출이에요. 좋아하는 음식, 즐겨 듣는 음악, 평소 보는 영화 같은 취향이요. 2단계는 감정과 가치관입니다. 어떤 일을 보고 화가 났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3단계가 비로소 취약성이에요. 본인의 약점, 상처, 부끄러움 같은 깊은 자리의 이야기요. 1979년 아수아론 박사가 발표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흔히 36가지 질문 실험이라고 불려요. 처음 만난 두 사람이 미리 짜여진 36개의 질문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순서대로 주고받으면 마지막에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결과예요. 이 실험의 핵심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단계의 순서였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종종 3단계부터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친밀의 지름길이라고 착각하면서요. 사실은 그게 친밀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거부감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상호성입니다. 매 단계마다 양쪽이 비슷한 깊이로 교환해야 해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노출하면 친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비대칭의 부담이 생깁니다. 2022년 응용심리학 저널의 한 연구에서는 일방적으로 깊은 얘기만 듣는 사람들에게 정서 노동의 피로감과 우울감이 누적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부르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본인이 깊은 얘기를 꺼냈다면 상대도 비슷한 깊이로 응답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응답이 일방적인 위로나 충고만 돌아온다면 그 관계는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부채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은 안전한 대상의 선택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안전한 대상은 면허와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진 전문가입니다. 상담 심리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같은 사람들이요. 이분들은 법적으로 비밀이 보호되고 직업적으로 정보 자산을 무기로 쓰지 않도록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우선순위가 검증된 한두 명의 평생 친구입니다. 단, 검증의 기준이 있어요.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본인 앞에서 흘려본 적이 있는지를 보세요.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본인의 비밀도 언젠가 누군가 앞에서 똑같이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은 그 다음입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아요. 가족 중에서도 본인의 정보를 무기로 쓰지 않을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은 상처를 풀어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글쓰기예요. 텍사스 대학의 제임스 페너베이커 교수가 1986년부터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한 결과를 보면 본인의 깊은 상처를 15분에서 20분 동안 나흘 연속으로 글로 쓰면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우울감이 감소하며 감정이 명료해집니다. 종이는 비밀을 흘리지 않고 캡처를 옮기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본인을 비판하지 않거든요. 일기든
노트든 비공개 블로그든 좋습니다. 사람한테 흘리고 싶은 그 도파민의 욕구가 솟아오를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종이 한 장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흘리고 싶은 그 충동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할 때마다 뇌에 도파민 보상 회로가 켜지고 친한 사람 앞에서는 그 보상이 한층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친밀의 자리가 통계적으로는 배신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흘리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 약점과 상처. 한 번 흘리면 카운터 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둘째, 내에 대한 험담. 듣기만 했어도 신뢰가 양쪽에서 동시에 깎입니다. 셋째, 내 자랑. 가까운 사람의 통증 회로를 가장 정확히 자극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점진성, 상호성, 안전한 대상의 선택, 이 세 가지 원칙으로 다시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깊은 얘기는 검증된 한두 명에게만, 그것도 상대도 같은 깊이로 나눈 뒤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종이 한 장에 먼저 풀어보세요. 오늘 본인이 한 단톡방을 한 번만 돌아보세요. 마지막에 흘린 그 한마디가 약점이었는지, 험담이었는지, 자랑이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심리를 뇌과학으로 풀어드리는 야놀자 심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